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계약서 작성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서 작성과 관리는 두 가지 기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렇게 계약서 작성 기능하고 계약서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그 계약서가 저장이 되면 이렇게 계약서 관리에 전부 다 이렇게 저장이 되죠. 이 중에서 우리가 계약서를 복제를 해서 사용하는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진 계약서를 기초로 해서 쉽게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룸 지역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대형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동일한 그런 부동산을 중개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 작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한 장짜리 계약서죠. 그래서 이 한 장짜리 계약서는 이렇게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계약서 밑에다가 이제 특약만 작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즉 부동산 등기를 보고 기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매매대금, 그 다음에 계약금 언제 지급할지, 그 다음에 중도금은 지급할지 아니면은 2차, 3회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할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잔금,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부동산에 융자금이 있을 때 융자금을 말소를 할 건지 아니면 승계를 할 건지 별도의 합의로 이렇게 할 건지를 정해서 계약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매를 하게 되면 부동산 그 인도 시기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도 시기를 이렇게 정해서 기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구조에 가시면은 이렇게 업무 보증 관계 사본을 첨부해서 교부했다라는 날짜가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 약정에는 이 계약과 관련돼서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정한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현시설 상태에서 계약임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잘못된 표기 방식이죠. 자, 그리고 매도인 정보를 쓰고요. 만약에 대리인이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도인은 권리 기속 주체가 될 것이고요. 대리인은 법률 행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인과 대리를 표시해서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이 사이트에 가입할 때 자동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기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다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은 이 계약서가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하고 확인설명서 사항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 간편 계약서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 제목에다가 내가 알 수 있는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개를 하게 된 부동산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성하기를 이렇게 누르시면요, 이렇게 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간편 계약서하고 상세 계약서는 일반 부동산 계약서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목적물이 두 개일 때는 이 목적물을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토지가 대지권이 두 개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를 두 개로 늘릴 수가 있고요.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두 개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재를 하게 되고요. 이 소재지에는 그래서 집원 주소를 기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저희 사무실 남촌동 80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남촌로 80이라는 이 주소가 나오게 되고, 이 주소를 선택을 해서 이 밑에 이제 나머지 상세 주소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302호 이렇게 기재를 하고요. 주소 찾기 완료를 이렇게 하면은 이 주소창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65-3 302호 이렇게 이제 기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조심하실 것은 소재지에는 항상 집원 주소를 기재를 한다. 그래서 이 건물 전용 면적, 그 다음에 법정 용도, 실제 용도,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지목, 대지 면적,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 비율을 정확하게 등기부를 보고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표시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우리가 권리변동의 귀속 주체입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법률행위가 이 매도인, 매수인, 즉 권리 주체의 권리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기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한 명일 때는 이렇게 쓰지만 매도인이 두 명일 때는 이렇게 또 한 명을 늘리면 되죠. 세 명일 때는 이렇게 또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매도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또 두 명이다 그러면 매수인 부분을 이렇게 세 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늘리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도인은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변동의 귀속 주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계약서는 이렇게 계약자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자의 법률 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권리변동의 주체라는 이런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계약의 내용에 보면은요, 이렇게 계약의 목적이 있고, 이 목적에는 매수자가 이 부동산을 거래해서 매수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 목적을 기재를 하게 되고, 그 목적에 대해서 매수인이 전부 다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매매했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인은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적합함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만약에 상가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하고자 하는 영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부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 특정, 매매대금의 확정에 가시면은요, 우리가 매매대금 확정은 부동산이 하나일 때도 있고 수개일 때도 있죠. 그래서 두 개의 101호, 102호 아파트를 한꺼번에 매매를 할 때는 그 두 개를 합한 금액이 매매대금의 확정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01호하고 102호하고 합쳐서 10억에 매매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10억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대금이 10억이기 때문에 그 매매 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상세계약서에 가시면은 이 매매 대금의 이제 101호하고 102호하고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01호하고 102호 두 개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세계약서에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를 보시면 이렇게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빼고 중도금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중도금을 정하고 그러면 잔금이 됩니다. 자, 이 잔금에서 이 집에 현재 대출금이 있다 그러면은 그 대출금을 우리가 승계할 건지 말소할 건지 정해야 되겠죠. 승계할 때도 잔금에서 공제를 할 건지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집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그 임차인도 승계를 할 건지 퇴거를 할 건지 정해야 되고요. 승계를 하게 될 때는 당연히 1차, 2차 중도금에서 공제를 할 건지 잔금에서 공제를 할 건지 정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지급할 금액이 이렇게 정해지죠. 자, 쉽게 말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매 대금,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대출금 또는 임차 보증금은 매매 대금 지급의 특수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즉 승계를 할 것이냐 말소를 할 것이냐, 이게 정해지면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지급할 잔금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의 현황 조사를 통해서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 보증금을 전부 합쳐 가지고 매매대금에서 공제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지급할 잔금하고는 차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잔금 지급 연체와 계약 해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및 목적물의 인도 시기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인도 날짜를 정하는데 또 별도로 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특히 인도 시기를 오전, 오후, 저녁 언제 몇 시경에 인도하기로 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해서 목적물의 인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인 것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가 중개보수와 관련된 반드시 합의를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매매대금 수령인을 별도로 지정을 할 때는 이 부분에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약자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자 표시는 아까 우리가 권리 변동의 주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계약자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계약자는 법률 행위자가 되는 거고요. 이 법률 행위자가 그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리고 그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우리 중개업자들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고 그 처분할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다 그러면 이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 본인에게 미치게 되겠죠. 즉 권리의 주체에게 미치게 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계약서가 구별하지 못했던 이렇게 원칙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번 계약서를 통해서 이제 구현하려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상 특별 약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특별 약정을 만드는데 특약을 불러오면은요, 지금 매매 계약이 부동산 매매 계약이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17장 68개 조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쟁이 있다 그러면 그 분쟁이 이 목차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해서 특약을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매도인의 권리 의무에 가시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있죠. 그러면 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쪽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정이고요. 두 번째는 매도인이 하자보수 예치금을 미리 수령한 경우 또는 매도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하기로 한 때 사용하는 특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 하자보수 예치금을 조기 수령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또 하자담보 책임 면책 효력을 사용하려면 이걸 사용하게 되면요. 요 밑에 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여기 이제 수정할 곳을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그러면은 편집 완료를 이렇게 누르죠. 자, 편집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특약이 만들어지고 이 특약을 또 저장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를 똑같이 공동주택 매매와 관련돼서 이 내용을 전부 작성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는데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등기부를 띄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용계확인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발급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관련 링크는 이 옆에 발급조회 열람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옆에 있는 조회 발급 열람과 관련된 관련 링크를 활용을 하시면 쉽게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이 되면 이렇게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를 하려면은 현재 페이지만 미리 보고 싶으면은 현재 페이지 미리 보기, 아니면 지금 계약서 전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전체 미리 보기를 누른 다음에 계약서 인쇄를 이상이 없으면 계약서를 인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약서 작성은 이렇게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약정 특약이 작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는 이렇게 계약사실 증명원이 첨부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된 영수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인쇄를 누르게 되면 바로 이제 매수만 선택을 해서 바로 인쇄를 누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 계약서가 이거 이제 웹 방식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기존의 거래정보망에서는 항상 매도 또는 임대 물건지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매수인은 중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계약서는 매도 쪽 또는 임대 쪽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었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거래정보망이 폐쇄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폐쇄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웹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매도인 물건지에 가서 내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내가 쓴 계약서를 불러와서 바로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 의뢰 권리취득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든 책임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매도용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내 고객한테는 내가 작성한 계약서를 이렇게 출력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 작성한 내용이 저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계약 관리로 가시면 지금 작성한 계약서가 이 관리 툴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서 작성 기능을 통해서 만든 계약서는 이렇게 계약서 관리에 보관이 된다. 그래서 어느 사무실에 가서라도 그 계약서를 바로 출력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계약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시중에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 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임대차 그 증액 또는 감액 계약서죠. 그래서 시중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인데 증액 감액 계약서라고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 전세보증금을 증액을 할 때 그 작성하는 방법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계약서를 써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 계약서가 제가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다음에 이제 공개를 한 계약서죠. 그래서 이 본 계약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증액 또는 감액 계약서이므로 기존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별도로 본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 증액 또는 감액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 기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 증액 계약서 또는 감액 계약서를 사용할 때는 이것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 계약서 중에서 제가 만든 이제 원룸 전용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룸 지역에서 주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원룸은 무보증 또는 예치금을 일부 납부를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상적인 계약서로 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확인 설명 의무하는데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룸 전용 계약서는 중개 행위가 아닌
임대사업자, 즉 원룸 주인에게 소개하는 형태로 만든 원룸 대실 사용 계약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려 할 때는 반드시 중개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시원에다가 손님을 데려다 줄 때, 소개할 때는 우리는 중개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고시원의 손님을 소개해 주고 우리가 고시원 사장님으로부터 소정의 소개료를 받습니다. 즉 중개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룸 계약서는 그렇게 그 소개 행위로 이루어져 있고 정상적인 중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계약서 안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룸 지역 또는 오피스텔 지역에서 주로 원투룸 전문으로 아마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유용한 계약서가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 원룸이 이 건물 하나당 뭐 20개에서 많은 데는 뭐 50개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용 제목에다가 집원 또는 그 건물 사장님의 그 관리용 제목을 기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계약서 작성 기능에 가서 복제 기능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굉장히 쉽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완벽하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원룸 지역 또는 투룸 지역, 그 다음에 오피스텔 지역, 아니면 대형 건물 하나를 통째로 관리하시는 그런 공인중개사님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계약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가지역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한 장짜리 권리금 계약서를 사용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권리 분쟁에 대해서 전혀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권리금도 엄격하게는 세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임대인이 받게 되는 바닥권리금,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의 영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수하는 사람이 기존의 영업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지급하는 권리금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권리금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것도 다 각기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한 장짜리 권리금 계약서를 쓰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권리금도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게 가계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가계약과 관련된 내용도 앞으로는 가계약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서 법률관계 형태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의뢰계약서라는 것은 우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게 되면 당연히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에는 민법 위임에 준하는 무명계약으로 중개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게 대법원에 확립된 견해죠. 그래서 이왕에 중개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문서화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중개보수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계약관계로 완전히 중개 의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개의뢰 계약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또는 임대인에게서 받았느냐 아니면 매수 또는 임차인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두 개를 구별해 냈죠. 그러면 이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무 수행을 했으면 중개의뢰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앞으로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하여튼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앞으로 반드시 가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우리가 중개의뢰를 받을 때는 이렇게 중개의뢰계약서를 사용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상세 계약서 같은 경우는 간편 계약서하고 똑같은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그 상세계약서는 대단히 구별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즉 주거용 공동주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렇게 전체를 하나의 계약서로 사용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돼 있고요. 만약에 오피스텔을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포괄 양도 양수 계약으로 매도인이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가서 포괄 양도 양수 계약 특약을 이렇게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만약에 포괄 양도 양수와 관련이 없으면 이렇게 표기를 생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매에서 제외할 건지 포함할 건지도 정해서 기재를 하면 되고요. 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삭제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세 내역도 아까 101호, 102호 상세 내역을 기재를 해야 될 때는 이렇게 건물 가격, 토지 가격 이렇게 계속 늘려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생략하면 되고요. 자, 매매 대금의 지급과 방법 시기도 없을 때는 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집에 만약에 대출금이 있어가지고 대출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특약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에 있는 내용을 기재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말소를 할 건지 아니면은 승계를 할 건지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라든지 가처분 등기라든지 기타 등기가 있다 그러면 그 등기 현황 및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수를 하기로 할 건지 전부 말소를 할 건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임차인 현황 조사서를 통해서 임차인의 현황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3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없다 그러면은 표기를 안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약서에 전혀 없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들이 이렇게 등기를 말소를 하겠다 또는 임차인이 퇴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잔금 기일날 등기를 말소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등기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표기를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계약서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매도인의 고지 의무 같은 경우는 요건 출력을 한 다음에 매도인한테 해당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자필로 기명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계약서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거나 매매 거래 대금이 상당한 액수에 해당되는 계약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계약 참관 증인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을 한 사람이 법률적으로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의사표현이 부정확할 때는 가족들이라든지 계약의 참관 증인을 반드시 대동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사용하고 없으면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똑같이 계약자를 표시해야 되겠죠. 매도인 본인이 왔느냐 아니면은 대리인이 왔느냐 그것도 이제 두 사람이 왔느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매수인도 마찬가지죠. 매수인도 한 사람이 왔느냐 두 사람이 왔느냐 아니면은 대리인이 왔느냐 이렇게 선택해서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계약자로 나온 사람은 항상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완전히 구비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절대적인 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준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간편계약서, 특수계약서, 그 다음에 일반계약서 이 세 가지 형태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그 한 장짜리 계약서를 계속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분들은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더 계약 관계를 성실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간편계약서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계약서일 때는 이렇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의뢰인들에게 가장 완벽한 계약서를 제공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완벽하게 중개보수를 전부 감사의 인사를 받으면서 수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진 계약서 작성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셔서 실무에 적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